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며칠 전 보도됐던 뉴스 한 가지, 30대 검사가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서 한 장을 남긴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30대 검사가 주변 지인들과 나누었던 인터넷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오늘 조간신문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스스로 욕심을 내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진실은 그것과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입수된 문자 메시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이 과연 어떤 것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롯데에서 뒷돈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요 문장이 요즘 계속 나오는데 주어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이번엔 누굴까요? 미래부 고위공무원. 롯데 홈쇼핑 채널 사업권 재승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그것도 고위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이제는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까지 수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은 창조적으로 좀 뒷돈을 받나 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정치면 기사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할 시간 없다. 누가?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예전에 유명한 분께서 바쁜 꿀벌을 바쁜 벌꿀이라고 읽어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손학규 전 고문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지 말고 국민의당으로 오시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한번 대권 경쟁 해보시는 건 어떨지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과연 손 전 고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이야기인데요. 자진 탈당을 당에서는 스스로 당 나가시오를 권고했는데 서영교 의원은 못 나간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무감사에서는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 내렸습니다. 과연 서영교 의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큼지막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KBS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를 통제했다. 청와대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데 과연 이정현 의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만평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에는 의원님 계시죠, 처남 계시죠, 따님 계시죠, 동서님 계시죠, 조카님 계신데 이렇게 취업이 의원님 가족들은 잘 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의원님 밖에서 에어컨 수리하느라 땀을 흘리고 고압전선 수리하느라 땀을 흘리고 유리창 닦느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갑질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갑질이라는 생각 안 든다면 병원 가봐야 됩니다. 진짜로.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사회면 장식한 사진입니다. 인기 연예인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박유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사진인데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유천 씨는 오늘 새벽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촬영한 장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불법 로비 의혹 와중에 법원의 행정처장은 정관예우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국민들이 안 믿어줘서 답답하다라고 하는데 이미 정은호 사건으로 불법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다 드러났는데 이 와중에 정관예우 없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요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죽고 싶다. 30대의 유능한 그리고 에이스 검사는 죽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죽기 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역량에 비해 욕심이 많았던 젊은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죽기 전 털어놓은 김 검사의 절규. 죽고 싶다, 살려줘, 행복하고 싶다. 검찰에서는 이 검사 본인이 욕심을 부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이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주변 지인들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 이러한 구태한 문화, 잘못된 폭력적인 조직 관계가 계속돼 있다면 검찰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은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김모 검사의 카톡 내용을 재구성한 부분이 바로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김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부장한테 욕을 들으니까 진짜 살이 쭉쭉 빠진다. 누구누구 부장검사죠. 여의도에 있는데 15분 만에 오라고 술에 잔뜩 취해서 잘하라고 너무 때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맨날 욕을 먹으니까 진짜 한 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 친구가 듣다 그만둬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놔둔 조직의 문제다. 같이 개업할래?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김 검사의 친구는 어떡하냐 진짜. 딱히 위로를 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 있을게. 누구누구 때문에 죽지는 못하겠고 울적해서 유서 한번 작성해 봤는데 엄마, 아빠, 여기 있는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난다. 울적해서 유서 한번 작성해 봤다. 김 검사가 주변 지인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 검사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장검사를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우동 먹고 있다. 슬프다. 사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자고 일어나는데 귀에서 피가 난다. 어금니가 빠졌다. 그런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술 시중 드는데 자살을 하고 싶다.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 매달 시험을 치는 것 같다.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돌아가고 싶다. 대검찰청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량에 비해 욕심이 많았던 젊은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이다 라고 자살 동기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과연 대검의 이 같은 결론이 맞을까요?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젊은 검사의 마지막 카톡 메시지 공개가 됐는데 보시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자살 보도를 많이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자살은 있어서는 안 될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자살이 검사의 30대 검사의 자살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의 상명하복식,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그런 문화에 기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것은 검찰 조직 차원의 문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 중심에는 이 사람의 상사인 김모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이 검찰 안팎의 평가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예. 그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런 사람이 이제 큰 권한을 맡아서 밑에 검사들을 데리고 수사 지휘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김모 부장검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빈소에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이 검사는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다. 아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 그런 다음에 이 부모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탄원을 냈다는 거예요. 예. 청와대나 대검하고 이런 데 쭉 그랬는데, 이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대검 통해가지고 다시 남부지검에 보냈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죽음의 경우에 대해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하라는 거. 어저께 우리가 경찰의 셀프 감찰을 비판했지만 검찰도 똑같이 하고 있어. 이거 사실 경찰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의 조직적인 문화에 자기 감싸기 큰 그 단단한 조직들에 속한 개인들이 얼마나 인성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 같습니다. 해당 부장검사에 대해서 이 김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의
주변 동료 검사들은 이렇게 부장검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빈소에 찾아서 김 검사는 내가 제일 아끼던 후배였다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나 싶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법연수원 동기 A씨는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김 부장검사의 평판은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 유족의 사과는 못할 망정, 공개적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검사다. 그런 말을 해서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수정 변호사님, 법조계에 계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역량에 비해 욕심이 많았던 어린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법을 하신 분들께서 내린 결론이라 법을 공부를 안 한 제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사실 업무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검찰들이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대검찰청의 유서 내용이 역량에 비해서 욕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이 욕심을 부리다가 자살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된다. 대검찰청의 결론은. 네, 검찰의 검사 선발 과정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몇 년 동안 이 한 사람을 두고 계속 지켜보면서 일처리 능력이나 물론 법적인 능력도 보지만 조직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본 다음에 결정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검사 선출 과정을 거쳐서 뽑힌 검사이고 들어와서도 굉장히 엘리트로 촉망을 받던 검사인데 이런 검사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급박하게 이렇게 사건을 덮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놔두는 조직의 문제다라고 카톡 상대방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밑에 보면 내가 먼저 나가 있을게라고 이 김 검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 있는 그런 검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가 문제가 있는 검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만큼 학대를 한다는 정도, 악명이 높다는 점도 다 퍼져 있었다면 예. 검찰 조직에서는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어떤 폭행 또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있었는지 여부를 미리 검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한 부장검사를 여의도까지 데리러 오라라고 하고 늦으면 때리고 그리고 끊임없는 욕설 때문에 자상 충돌을 느끼게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을 하는 집단들이 있죠. 뭐 검찰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기자사회도 그런데 100번을 양보해서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가는 뭐 조금 모멸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것도 안 될 일이지만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술 먹는데 나 데리러 와라. 예. 취해가 몸을 못 가누니까 집에다가 데려다 줘야 된다. 술자리 그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결혼식 피로연이면 남의 결혼식에 손님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피로 현장에서 조용히 술 먹을 수 있는 방을 잡아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못 참게 되는 건 거죠. 그럼 이 젊은 검사로서는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 외 시간에는 좀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는데 계속 쌓이는 거고 그리고 참 대검의 이야기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사람마다 능력과 성품이 다르고 좀 성품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 김 검사가 연수원 41기라고 하니까 아마 한 2009년경에 시험을 합격하고 2012년에 수료를 했을 거예요. 한 20대 중반에. 그럼 그 젊은 나이에 공부에 대한 내성도 이겼고 또 연수원에서 요즘은 뭐 한 1000명 시대인데 검사가 되려면 한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 그 연수원 내도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한 집단인데 그걸 또 이겨낸 사람이고 작년에 이제 검사 초임 1년차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집단이라든지 조직에 있을 때 문제가 있었던 못 참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이 사람한테 30대 젊은 친구가 이렇게까지 선택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압박이었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김 검사 개인 죽음의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보도하는 의도가 아니라 검찰 조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돌직구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정성희 위원님, 대검찰청에서는 탄원서를 부모들이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김 부장검사가 남부지검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검사,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을 상대로 구두조사로만 진행을 하고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이게 됐습니다. 문제의 직속 상관인 이제 부장검사는 다른 곳으로 일단 전출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그렇지만은 이 검찰 조직의 그 상명하복, 뭐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 그거는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낸다는 그런 어떤 조직 문화 내에서 그 굉장히 밀접하게 상하 간에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 감찰 자체를 같은 조직에서 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또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같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그 후배 검사도 저렇게 하는데 피의자들 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왕왕 기사가 나오지만 검찰 조사 받고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서초동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서초동에서 한강을 건너 나오는데 한강 차를 타고서 그대로 한강으로 뛰어들고 싶었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검찰 조사 받고 나오다가 한강에서 투신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죠. 뭐 현대그룹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모멸감을 받고서 했는데 후배 검사한테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이 문제의 검사한테 조사받던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이것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미 의원님, 그 해당 김 검사가 부장검사의 집 앞에서 부장검사가 나올 때까지 1시간, 2시간씩 문전박대를 당하고 사모님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1시간, 2시간씩 집 앞에서 비를 맞고 기다린 적도 많았다. 제가 그 사람 심정이면 어땠을까 오늘 아침에 계속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평소에 가장 에리트로서 공부를 해갖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때리고 또 거의 밤 11시 넘어까지 집에 안 보내고 본인을 가지고 내가 무슨 수행기사도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시켰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청년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수많은 방조자들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카톡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알렸던 메시지의 전조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10년 넘게 부동 1위를 차지하는 게 자살률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는 그 차원에서 결국은 이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짜 그 한 가지 얘기만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핀란드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였는데 그 국가가 그 자살률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던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자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검찰 조직 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검찰 조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산재했다는 것들이 잊지 말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오늘은 이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돌직구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에 담당 부장검사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인데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검찰 쪽에 조사를 받으러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검찰들은 참 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조직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 개인차? 이런 것이 더 강한 어떤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그 해당 김 부장검사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살을 한 그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앞날이 촉망되고 이제까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죽을 생각이 있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졌다면은 맞서서 한번 이걸 고쳐보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못한다면 선배들처럼 잘 견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왜 택하지 못했을까. 그럼 그런 얘기하는 저는 어떠냐. 나는 누구한테 맞서지도 못할 사람 같죠. 저는 방송국 다닐 때 공개석상에서 사장한테도 덤빈 사람입니다. 평사원 때. 예. 그리고 박근혜 대표 시절 이후에 뭐 세종시 문제로 그럴 때 맞섰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의료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할 말을 해야죠. 그걸 갖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것은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죠. 예. 이게 사람 목숨을 쉽게 끊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수사도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불신이 퍼져나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하루가 거듭될수록 미스테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백은 이게 내가 맞다니까? 내가 작가라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급기야 그림을 그린 화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완 화백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측에서 내 점만 가짜로 하자고 나에게 회유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다는 건데요. 이완 화백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또 이완 화백의 작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점으로부터라는 80년대 작품인데 어떠십니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뭔가 이 점들 간의 불규칙적인 배열 속에서 어떤 혼돈과 질서를 창조해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완 화백 작품의 어떠한 진정한 가치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완 화백은 이 그림을 포함한 4점을 경찰에서 그냥 가짜라고 하자. 본인에게 회유를 하려고 했고 나는 이게 다 내 새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완 화백과 경찰의 진실 공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요 4점은 가짜로 하고 다른 거는 그냥 진짜로 하시죠. 아니 이게 같은 거고 내 작품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그림을 내 그림이라 그러지 내 그림 아닌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우기세요? 그러죠 그 사람들은. 특정된 4점에 대해서만 작가의 위작 의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유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한수영 변호사님, 작가는 경찰이 회유했다. 그리고 이거 내 그림 맞다. 내가 그린 그림의 작가다. 경찰은 작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회유한 적 없다. 이게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게 어제만 해도 우리가 이게 그림이 위작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경찰과 또 이 화백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돌직구쇼에서는 위작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의견을 기울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날 이완 화백께서 이번에는 경찰이 회유했다 하면서 다른 이슈를 들고 나오셨어요. 예. 경찰이 회유했다고 하고 경찰 측에서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경찰이 그랬을 리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예. 네, 이 사건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때문에 경찰에서도 주의 깊게 수사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경찰 수사관이 위작으로 인정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작을 했다는 위작자들이 증언이 있고요. 그리고 계좌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된 그 염료가 증거가 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경찰에서는. 이런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왜 자꾸 위작이라고 위작이 아니라고 우기시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회유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이완 화백 듭니다. 측에서 조금은 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제가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대화가 변호인이 나간 다음에 이완 화백과 경찰 1대1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변호인 없이 둘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네. 과정 가운데서 나온 얘기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아무래도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도록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완 화백이 네. 또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색채나 리듬은 지문과 같다. 이것은 그 누구도 베낄 수 없다. 국가 권력이 합심해서 한 작가를 그냥 떡으로 만들려고 한다. 어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 화백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이 위작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 급기야 원작가 이완 화백의 발언은 없어도 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과학적인 조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과학 수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술계에 있는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뭐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다 경찰의 조사 결과가 옳다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은 그 미사건은 어떻게 되냐? 이완 화백이 13점에 대해서 과거에 그린 거지만 내 새끼가 맞고 아까 작가는 1분만 보면 안다. 나는 이제 30년 전에 쓴 내 기자도 못 알아보는데 예. 그림은 1분만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빙성을 갖기가 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많은 미술계의 사람들이 이완 화백의 저런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예. 심지어 어떤 분은 미술계의 황우석이다. 미술계의 이렇게까지 황우석이다. 악평을 하는 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 하면은 전 국민 내 수용을 받고 미술계에서 상당한 작품성으로
그 지금까지 그 명성을 쌓아오신 분이 본인의 그림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알아보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예.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다시 나왔지만 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의 그림을 매매해줬던 화랑이나 갤러리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 싫고 지금 상당히 고가인 본인의 어떤 세계적인 그림의 값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영구미제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분명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경찰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결국은 영구미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긴 있어요. 위장 논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고하니 미술계 그리고 이제 뭐 미술 담당 기자, 평론가들의 격렬한 논쟁, 공개된 논쟁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판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합의, 이 전문 영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참 우리는 이거 경찰에 들고 가요. 경찰에 들고 간다. 그렇죠. 경찰 들고 가가지고 경찰 앞에서 서로 이렇게 판정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참 경찰, 검찰도 못할 노릇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유한 화백 같은 경우도 예. 세계적인 화백이 경찰서 앞에 들락날락하면서 젊은 손잡벌되는 기자들한테 신경질 내고 지금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장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이게 전문 영역에서도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은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게 그 앞에 조영남 뭐 그 사건도 있고 하는 게 대작이냐 아니냐. 예. 예. 불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벌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좀 통과하는 의뢰였으면 좋겠고 이번 사태를 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은 자체적으로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김현미 의원님,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정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경찰의 과학적 증거가 많아도 이 그림들은 위작이다라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영구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작가가 이 그림은 끝까지 내 그림이라고 주장하면 경찰도 어찌할 수가 없다. 미술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계에서 이완 화백이 직접 개입해갖고 결론을 아예 내놓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내 그림이 맞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내 그림이 맞는지를 얘기하시는데 뭔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나의 이 터치는 지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색채와 리듬은 지문과 같다. 예, 그러니까 미술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윤 실장님 말씀에 100번 공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신뢰 문제인데 저는 집에 돈이 없어갖고 값비싼 고가의 그림을 안 사놓지만 예. 제가 만약 값비싼 고가의 그림을 사놨으면은 특히 이완 화백의 그림이 있는 수많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게 진짜가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집에 거실에 예. 이렇게 딱 점으로부터 있는데. 그림을 걸어놓고 그렇죠. 예. 한 3년, 5년 동안 이게 오는 사람마다 예. 이게 말이야 몇 이완- 천만 원짜리 예. 이완 화백이야. 이 점을 봐. 이 색채나 리듬이 딱 이완 화백의 색채나 리듬이다. 라고 자랑했을 텐데 아마 이게 만약에 그 중에 일부라도 위작으로 결정이 나면 그 순간 그 화랑은 진짜 뭐 고객들로부터 어떤 행태가 이어질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거거든요. 예. 그 화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화랑을 통해서 거래가 됐던 수많은 화가들까지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완 화백의 태도가 혹시나 이런 것들을 비호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허. 만약이라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완 화백의 그림이 정말로 경찰의 주장대로 위작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 미술계에 전례 없는 대형 게이트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경찰에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과학적으로 한 것이 뭔가 믿음이 있겠죠. 근데 본인이 가서 보고서 그걸 인정 못하는. 이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세요, 정은호 게이트,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롯데백화점 등의 네이처 리퍼블릭 입점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외에 다른 업체한테도 편입하셨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년간 100억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는 뭐 그 이사장님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핸드폰 좀만 집어주세요. 핸드폰. 검사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BF 실제 운영자가 아들이 맞습니까? 네. 검사님께 다 말씀드릴게요. 결국 그 돈이 롯데 비자금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일 억울한 게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는 들어오지 마요. 이사들은 내려가세요. 신경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검찰에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히실 건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브로커 한 씨와는 어떤 관계시나요? 국민들께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롯데 총수 일가 중에는 처음으로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소환됐는데 여러 가지 의혹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답변을 하겠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고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지막히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있습니다.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의 검찰 소환 뉴스는 잠시 후 저희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다시 이완 화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이게 만약에 가짜로 결론이 난다면 미술계의 대형 게이트로 터질 것이다. 저는 이제 이 속보 들어오는 것도 보고 그렇고 오늘 방송을 다 끝날 무렵에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성한 구석이 없군요. 성한 구석이 없다. 구석이 없군요. 아유. 그래 이제 이완 화백 얘기를 마저 하자면 예. 이게 말씀하시는 그 태도랄까? 언행. 예. 전 그것도 마음에 걸려요. 이완 화백에. 그래서 세계적인 그 명성을 가진 화가고 대예술가면은 차분하게 이건 제 작품이 아닙니다라든지 예. 제 작품이 맞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야지 막 흥분하고 신경질 내고 저분이 진짜 예술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어느 미술평론가의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가짜라고 인정한다면 자기 명성과 그림의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누가 앞으로 이걸 제대로 사겠으며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림값 폭락할 거고 구매 희망자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짜도 사실은 고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고흐가 그리지 않은 것을 고흐풍으로 그린 작품들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것들의 명작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근데 이것이 제가 이 작품을 보지 않고 얘기하고 그냥 기사만 보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미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 가서 이걸 기다 아니다, 허위 진술이다, 사실이다, 뭐 회유다 아니다. 예. 거기에 CCTV 없었을까요? 그거 보면 아는 거 아닌가요? 접견실이든 조사실이든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보면 알잖아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렇다고 또 경찰이 CCTV까지 공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니 그거 해야죠. 고민이 깊어질 것 경찰이 같아요. 거짓말이라고 예. 얘기한다면 그걸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CCTV 봐야죠.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완 화백의 그림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위작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돌직구 신문으로 만나보시죠. 여의도에서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여일 만에 열흘새 여의도의 보좌진들이 수십 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3년 동안 국회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고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보좌관도 있고 이분이 언제 여기서 일했었지 모르던 보좌관들도 섞여 있습니다. 여하튼 수십 명이 열흘새 국회에서 증발이 됐습니다. 마치 수증기처럼 증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미스테리한 여의도 보좌관 증발 사건.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실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출력물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안호영 비서관들이 갑자기 증발됐고요. 새누리당의 박인수, 김명영, 한성교, 박대출, 송석준, 강석진, 이완영 의원들의 보좌관들 그리고 비서관들이 싹 증발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증발이 된 걸까요? 정체를 한번 볼까요? 그 비서관들과 보좌관은 친조카 아니면 육촌 동생, 동서, 오촌 조카, 동서, 사촌 친척, 조카, 육촌 친척이었습니다. 사라진 보좌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유독
국회의원님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영구 의원 얘기가 알려지자 서둘러 국회의원실에서 면직 신청을 해서 다 그만두게 한 것인데 정말 10여일 동안 국회의원들이 바빴던 것 같아요, 윤 실장님.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셔야 된다고 지금. 뭐 오늘까지 안 하면 또 주말 지나면 월요일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분만 진짜 또 주목받아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 주 가면 더 욕 먹습니다. 지금 이게 빨리 뭡니까 하셔야 이게 됩니다. 참 이게 보면요, 제가 서영교 의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요. 왜 그런 거 아니? 예. 서영교 의원은 19대 때 일인 거고,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 때 각 당들이 경쟁적으로 뭐 특권 뭐 안 하겠다, 갑질 안 하겠다 이런 그 공약들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되고 또 곧바로 또 했다는 거잖아요. 이 중에 보면 초선 의원들도 몇 분 보이고 한데, 이거 더 어떻게 보면 더 문제인 거죠. 어찌됐건 간에 뭐 일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이제는 이번에 뭐 욕 다 같이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같이 욕 먹고 문제 싹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해당 국회의원들, 갑자기 보좌관들이 사라진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아니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야 보좌관 면직 신청을 한 국회의원들의 반응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새누리당의 강석진 의원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불찰이 컸다. 그래도 쿨하게 사과를 했는데 뭔가 거창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불찰. 그리고 이완영 새누리 의원은요. 운전기사로 육촌 동생을 채용했지만 어제 면직 처리했다.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시부모님의 양녀로 들어오신 분의 자녀가 구급비서로 있다. 굉장히 구절절한 가족의 사연까지 공개하면서 면직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요. 시부모님의 양녀면 어떻게 되는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17대 국회부터 다른 의원들의 보좌진으로 활동을 해온 이라는 굉장히 긴 설명을 앞에 단서를 달고 육촌의 경력을 도움받고자 채용했지만 큰 실망을 안겨들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수정 변호사님. 네. 이번에 서영교 의원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뭐 친인척을 채용을 했다. 그리고 그 친인척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서영교 의원 측에서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의 상당수를 제 정치 후원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더 기자들이 아연실색을 했는데 이 월급을 보좌금, 후원금으로 돌려받는 것,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저도 그 변명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한 수만 보셨지 두 수를 보지는 못하고 이런 변명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은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원래는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을 1984년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세비에서 해결을 하다가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좌진들의 월급까지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이 국민의 세금을 본인의 후원금으로, 정치 후원금으로 계좌로 전용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쪽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문제도 있다. 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은요, 세액으로 세액 신고를 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액 공제되죠. 네, 그리고 1인당 한 소득공제. 10만 원까지 되죠. 소득 네, 공제.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고 그 이상은 예. 소득 공제까지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또 세금 유용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후원금은 투명하게 행정 처리가 돼야 되는데 세금 유용 문제까지 있다. 네. 이계진 전 의원님, 혹시 17대, 18대 국회의원 현역 계실 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가족을 채용하거나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받았던 적 있습니까? 그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저는 지역구의 지리를 너무나 잘하는 제 집안의 아우가 기사를 한 것 외에는 인턴까지 공개 모집했었습니다. 공개 모집했었다. 인턴까지. 그리고 보좌관은 제 3자에게 얘기해서 정말 날 잘 보좌해줄 유능한 사람을 좀 천거해달라고 하죠. 전원. 이게 정석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석이죠. 기사는 제 사적인 일에도 함께 다녀야 돼서 그 길을 모릅니다. 서울은 내가 지리를 잘 알고 원주 지역은 아우가 잘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기사 하나. 그것도 잘못했다면 잘못한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원 보좌관 이렇게 가까운 사람 인척을 한 것만 잘못인가? 나 생각해봤어요 오늘. 아버지의 그늘로 국회에 공천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다. 역대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면 그 캠프에 들어왔던 가족 같은 스태프를 요직에 모두 기용하는 나라.
공기업 주요 단체장 모두 공모라는 형식을 취해놓고는 보상성 임명을 하는 나라에서 낙하산 인사. 국회의원 보좌관 이것만이 문제일까요?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개 모집을 해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합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죠.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형님이 대통령일 때 법무장관이 됐을 때 미국 사람 뭐라고 안 그랬어? 능력 있으니까. 예. 능력을 인정해서 하는 것 이거는 나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전에 와서 얘기한 것 중에 남편을 국감 회식 자리에 초대를 했다. 예. 일권과 관련해서 있으는 나는 그런 것이 더 나쁘다는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되고 이걸 바로 고친다면은 선거 캠프에 가야 KBS 사장을 하고 예. 선거 캠프에 가야 방통위원장을 하고 선거 캠프에 가야 보상성 주요 단체장 공기업 단체장에 가는 이 관행 다 없애야 됩니다. 따끔한 돌 짚고. 다 없애야 됩니다. 예. 이번에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절묘한, 이거는 국회의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돌직구인데, 김병미 의원님, 예. 여의도 보좌관이 열흘새 수십 명이 증발해서 여의도 국회가 지금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 다 찔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보좌관들 면직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잠깐 사라졌다가 내가 내 가족은 채용 못하니까 서로 맞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육촌 조카 채용해 줄 테니까 우리 저 바꿔보자? 5천 아우 좀 예. 채용해 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법을 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가족을 채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원의 회계 책임자라든지 은밀한 부분들을 결국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채용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국회의원이 우리 이계진 의원님처럼 떳떳하게 내가 떳떳하다라면 모든 사람에게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 자리를 은밀하게 우리 가족끼리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큰 문제고요. 오죽하면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보좌관 수 줄여라. 보좌관 수 줄여라. 9명이나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제대로 일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줄이라는 거죠. 예. 보좌관, 4급 보좌관이 받아가는 연봉이요. 한 7,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허. 그 사람 둘이나 돼요. 5급 비서관은 거기도 6,800 정도 될걸요. 예. 거기도 2명이나 되고.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갖고 국회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하는데 지난 19대 때 법안 폐기된 게 9,800건이에요. 폐기된 법안만. 폐기된 법안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는 법안 막 올리고 심사도 하지 않고서는 자동 폐기된 게 9,800건. 이 중에 정부가 발의한 건은 10%도 채 안 됩니다. 예. 다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제대로 보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지금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보좌관 한 명도 없고 본인이 나가갖고 지역구 민원 관리하고 조례 발의하고 다 하고요. 오히려 때로는 국회의원 시중까지 듭니다. 어허. 그러면서 의정활동 다 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있는 보좌관 수 절반으로 줄이면 국회 일이 많아서 의정활동이 안 돌아간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유럽이나 외국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 저는 이런 얘기를 결국은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갑질 특권 내려놓기 위한 특단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민 전 의원이 또 이 지방 기초의원 출신이라 혼자 다 하죠. 성토를 지금 아주 했는데 정 의원님 보좌관 좀 줄여라 이런 얘기 실제로 나오고 그런 있죠. 얘기 나올 수 있죠. 지금 9명이거든요. 운전기사까지 9명인데 아마 급여만 얼마 생각해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보좌관들의 갑질이 더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냐면 사실 국정감사 기간이나 청문회 기간 이렇게 되면은 의원들이 직접 챙길 수가 없거든요. 국정감사 자료 요구나 어디 증인 출석하라 이러는 거 다 보좌관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시즌이 되면은 보좌관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보좌관이 줄대더라, 줄을 대고 보좌관 학교 어디 나왔다, 이런 사람들 직원들 찾아가고 줄려드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예. 보좌관 수를 줄이면은 그건 국회에 그러한 갑질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킨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행정에서 유명한 일인데 얘기죠. 조직은 무능의 크기만큼 확대된다. 무능은 무능할수록 조직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이런 수부터 줄이면 이렇게 보좌관을 서로 바꿔치기 하거나 가족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당에서 서영교 의원을 자진 탈당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탈당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은 자진 탈당할 의사가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 사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영구 의원은 운동권 출신에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을 했고 김영미 의원님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이 됐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자진 탈당하시오. 이정거 원내대표가 직접 예. 찾아가서 자진 탈당 권유를 했다고요? 사실을 좀 얘기해드리면 당무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봤더니 중징계가 불가피하더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럼 이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심판원에서 이 사람을 이 의원을 당직을 정지시킬 건지 혹은 당원권을 정지시킬 건지 아니면 정말 더 나아가갖고 우리 그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아예 박탈시킬 건지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명 출당 조치를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2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많은 동료 친한 의원들이 있으니까 와서 조언해 준 거죠. 차라리 이쯤 됐으면 자진 출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서영교 의원이 보여줬던 행태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올해 남은 세비를 다 반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서영교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가 막 불거지면서 사실 약간 물타기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잠잠해지겠지. 한 몇 개월 정도 당직 정지 정도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큰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윤리심판원에서는 제명을 할 수도 있고 당원 자격 정지를 할 수도 있고 당직 자격 정지를 내릴 수도 있는데 과연 스스로 탈당을 거부했던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제명까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이 나올까? 역대 선례를 보면 제명까지 나왔던 선례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총선 전에 시집 판매 의혹으로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분들도 결국은 당원권 정지를 하면서 공천을 못 받게 하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 이미 공천을 다 받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는 것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유야무야 될 것이다. 예, 서영교 의원이 그랬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당 입장에서도 제명이라는 조치를 하는 건 당이 사실 좀 부담이거든요.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부담을 당이 지느냐, 탈당을 하면은 당신이 직접 부담을 지느냐, 뭐 이런 힘겨루기 같은 게 보이는데 새누리당이 재밌는 게 새누리당에는 탈당 권고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탈당 권고. 예, 이름은 권고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탈당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5일인가 일주일 내에 제명하게 돼 있어요. 센 법안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예. 탈당 권고 받는 순간에 거의 다 100% 탈당하거든요. 예. 참 이게 뭐 참 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중간 단계를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을 걸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서영교 의원은 어떤 중징계가 내려질지 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박유천 씨가 오늘 새벽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 씨의 구강세포도 채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에 첫 번째로 박유천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여성이 신고 후 다시 신고를 취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신고를 하는 그러니까 의사를 한 번, 두 번 바꿨다고 합니다.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박유천 씨. 어떤 내용 기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8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후 오늘 새벽 2시 20분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억울하신 점 없으신가요? 앞서 어제 저녁 6시쯤 강남구청에서 퇴근한 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씨가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사건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씨가 조사 과정에 협조적이고 질문에도 성실하게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첫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남성 DNA와 박 씨의 DNA를 대조하기 위해 박 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했다고도 전했습니다. 4차례의 성폭행 혐의와 무고 맞고소 등 수사할 내용이 남아있는 만큼 경찰은 박 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박유천 씨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4명의 여성이 현재
박유철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신고했던 여성이 다시 한번 의사를 바꿨습니다. 박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애초에 성폭행으로 신고했던 것을 취소하는 듯 했는데 다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1차 고소인이 신고를 다시 했다 이거죠. 네, 지금은 성폭행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정말로 폭행 협박으로 억지로 한 행위인지가 가장 이 수사의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DNA 채취 같은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지만 강제성 여부는 결국은 이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에 의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관계라든지 이런 성폭행 혐의라든지 아니면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당사자의 진술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증거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한 당사자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또 구체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게 지금 법적인 태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고소녀가 한 번 고소를 취하했다가 재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소를 했다가 아니다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강제성이 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지금 예. 현재. 때문에 첫 번째 고소녀의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연 박유철 씨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끝이에요? 일단은 네 사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예. 그 나왔던 1번 환자, 2번 환자 이런 식으로 번호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 넘버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1번요, 2번요, 3번요, 4번요. 예,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 뭐 재고소란 말은 사실은 정식 법정 용어가 아니지만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재고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고소를 한 것이 사실은 정확히 맞는 거겠죠. 박유철 씨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속속 드러나는 경찰의 민낯. 스쿨 폴리스의 이 전담 여고생 성관계 사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오늘 경향신문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을 한 경찰이 무려 11명이 있었고 그 11명이 모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여경을 성희롱 성추행한 경찰관도 무려 1년간 40명에 달았는데 윤태곤 실장님, 서울경찰청 소속 기획경사 A경사는 음란 동영상이 유포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되는가 하면 뭐 11명이 이렇게 쭉 사례가 오늘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11건, 경찰이 한 20만 명이니까 뭐 어디에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지 않겠냐. 2만 명에 한 명이면 뭐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특히 경찰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스쿨 폴리스라든지 자기 사건 관계자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더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더 나쁘다.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서울경찰청 소속의 B경위는 근무 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고 경기 남부경찰청 C경장은 지난 4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계자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었고 경북경찰청 ABCD E 경사는 업무 관계자를 성폭행해서 파면을 당했고 또 지난해 대구경찰청 F경위는 교통 단속 근무 중 여성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가 뭐 감봉을 됐는가 하면 대구경찰청의 또 다른 경장은 태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해서 적발이 됐고 이런 게 11건. 이게 성매매 이런 것도 참 나쁜 거지만은 저는 약간 저 나름대로 기준을 달리해서 보는 게 덜 나쁜 거, 더 나쁜 거. 그렇죠. 그런 성매매 하는 사람하고 자기 사건 관련자 아까 그런 건 최악인 거죠. 예. 성추행 성 동영상이 유출돼가지고 고통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신고하러 온 사람을 성추행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스쿨 폴리스 같은데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 예. 성폭력해가지고 그분은 뭐 4년 실형을 살고 있더만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파렴치범이 있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해가지고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받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뭉뚱그려서 처벌할 게 아니라
딱 나눠가지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스쿨 폴리스가 보호 대상이었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 8월 경북의 고령경찰서에서 역시 스쿨 폴리스가 이 학생을 이 여학생이 아마 어떤 사정으로 지능이 좀 떨어지는데 혼자 살게 되는데 19살에 불과한데 스쿨 폴리스니까 그 학생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알게 된 다음에 성폭행을 하다가 뭐 드러나서 아까 말한 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요. 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꿰어내서 자신의 차를 태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쿨 폴리스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부산의 그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스쿨 폴리스를 뽑는 기준이 사실 경찰의 홍보 요원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잘 젊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또 업무도 뭐 그다지 경찰로서 소위 폼나는 업무가 아니라서 지원만 하면 또 그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사하경찰서 그 김모 경장 같은 경우도 뽀로로 경찰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뽀로로 경찰로 유명했다. 복장을 하고 뭐 경찰청장이나 이런 행사에 동원돼서 이렇게 경찰을 알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스쿨 폴리스를 하고 뭐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제 10대 여학생들의 10대 어떤 사람들의 그런 걸 생각하면 성격을 생각하면 10대 아이들이 굉장히 심정으로 취약하고 굉장히 변덕도 심하고요. 스타나 뭐 아이돌도 따라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학교를 배치가 돼가지고 그 어떤 아무 어떤 룰이나 어떤 교육도 없이 개인적이고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다가 이런 사고가 터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경찰에서는 권유까지 했다는 거예요. 카톡으로도 만나고 카톡으로도 이제 뭐 대화도 하고 또 만나는 장소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차 안에서 오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이렇게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서 교육계나 교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스쿨 폴리스 대신에 교사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 스쿨 폴리스 제도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봤는데요. A경이 39살이에요. 위에서는 학생들과 카톡 친구까지 맺으며 친밀하게 지내라고 한다. 스쿨 폴리스인 A경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위에서 카톡 친구까지 맺어 친밀히 지내란다. 비행 청소년 관리, 학교 폭력, 첩보 수집 등도 해야 하는데 모두 완벽히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이다. 그리고요. B경사 35살이죠. 신학기가 되면 학교들을 돌면서 예방 교육 및 캠페인까지 해야 한다. 올해 초 학교 방문 횟수를 늘리라는 지침까지 역시 아까 그 위에서 내려왔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라 마치 영업사원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SNS상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했었던 장신중 전 서장은 스쿨 폴리스가 일회성 이벤트이자 쇼가 돼버렸다. 대다수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그게 뽑는 기준이 돼버렸다. 김병민 의원님, 잘생기고 예쁜 경찰들이 뽀로로 헬멧을 메고 캠페인도 하고 아이들과 카톡 친구도 맺고 상담을 하고 차로 불러내고 어쩌면 예고돼 있던 일이 아니었나. 이게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스쿨 폴리스 사건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건 이게 왜 도입됐는가. 학교 폭력이 심각한 학교 폭력 잡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스쿨 폴리스 제도가 도입돼서 얼마나 학교 폭력이 잡혔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이것 때문에 스쿨 폴리스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학교 폭력에 대한 전담과 대처는 어떻게 하지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운전면허증 말고 갖고 있는 국가 면허가 하나 있는데요. 국가 자격이 그게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입니다. 지금 이 스쿨 폴리스를 보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 공부시켜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청소년 지도사 국가 자격 따기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청소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얘기하는 방법부터 이런 식의 최소 한도의 국가 자격 교육을 거쳐갖고 스쿨 폴리스를 보내든가 아니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과 한 팀이 돼서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이 경찰들에 대한 성토가 너무나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아직은 더 많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 한 경찰관에 관한 뉴스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 22명의 고교생이 2명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밝힌 김장수 경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한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장수 경위 1계급 특진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을 밝혀내느라 그런데 뒷이야기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피해자들이 회복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어두운 터널을 어렵게 헤쳐나온 여중생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히면서 성폭행한 피의자 22명을 검거한 김장수 경사. 경사가 무려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3년 6개월간 피해자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변인을 조사하는데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처를 우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지켜봤고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대신 그들의 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꾸준히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다.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떠올렸고 결국에는 고등학생 22명의 범죄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정성희 위원님. 저런 분이 스쿨폴리스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핵심이 지금 이분은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피해 여학생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사건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하고의 오랜 신뢰관계를 통해서 신분 보장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술을 피해자들을 검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여학생들 신원을 알지 못하니까 한두 명 검거한 다음에 취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검거한 이런 사람이야말로 실제로 실쿨폴리스로 가도 되고요. 이분이 아마 형사과 소속인데 형사부 소속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 여성 청소년과로 와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님 1계급 특진했는데 뭐 마땅하죠? 그렇죠. 결국 이 오늘의 얘기를 들어봐도 사람 차이예요. 사람 차이. 네. 사람 차이. 김장수 경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자식 키우는 부모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직 음지에서 혼자 고통당하고 있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사실은 더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손학규 전 대표님과 또 신영자 이사장님에 대한 뉴스는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